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집행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드릴 사형수는 김용원입니다. 범행 당시에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어요. 김용원은 2005년 경찰에 검거되었고요. 2006년에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아직도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김용원은요, 충북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2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가정 상황은 그리 단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고 해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특히나 이용원과 9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이 한참이나 어린 이용원을 사소한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폭행에 폭언에 그야말로 김용원을 쥐잡듯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 김용원은 어린 시절부터 장래 희망이 독립이었다고 해요. 독립하는 것이 나의 제일 큰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용원은요, 어른이 되기 전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서 김용원은 학교에서 엄청 불량한 아이로 낙인이 찍혔어요. 비행 청소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김용원의 고향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제아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 김용원이 학교를 자퇴를 해버리고요. 완전하게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가출이죠. 그때 나온 이후부터는 가족과의 연락을 일체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도 바라던 꿈이었던 독립을 했는데 미성년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종 학력이 초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김용원은 여기저기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다고 합니다. 이제 김용원의 나이가 갓 20이 될 때쯤에 김용원도 여느 남성들과 같이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게 마음에 남았던 건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여인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 여인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김용원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나중에 그를 검거하고 조사했던 수사대 팀장의 말로는요, 김용원이 첫사랑과의 이별에 큰 충격을 받아서 여성에 대해 일종의 혐오감이 생겨났다고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품이었던 건지 김용원은 1985년, 84년이라고 되어 있는 신문기사도 있었어요. 첫사랑과 이별을 한 직후부터는 이전에 자신들이 저지르던 불량한 행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범행을 저지르게 돼요. 특수강간, 폭력, 특수절도 이런 등등의 죄목으로 전과 8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05년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해인 2004년 3월에 그때도 특수절도 혐의로 받은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의 나이는 벌써 30대 후반, 38이었죠. 성인 시절에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운 좋게 운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단 몇 달도 다니지 못하고 퇴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술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그리고 학교도 다닌 적 없던 김용원의 주위 사람들은 거의 다 교도소에서 만난 인맥들이었어요.
흔히 빵제비라고 하죠.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형사분들이 그런 식으로 부른대요. 빵제비라고. 그런 빵제비 친구들 뿐이었어요. 그 지인이. 그래서 이 김용원은 그 깜빵 동기들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십니다. 사실상 그냥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출소 후에 제대로 된 직장에는 몇 달도 가지 못한 채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골 술집이 생겼겠죠. 김용원은 2004년 9월부터 단골 술집 주인인 42세의 성씨성을 가진 여성과 내연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 단골 술집 주인 성씨는요, 이미 유부녀였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성씨는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 가출을 해서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원룸을 얻어서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부녀 성씨가 김용원을 택했던 이유가요. 김용원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범죄형의 얼굴이랑은 전혀 달랐다고 해요. 건장한 체격에 훤칠한 외모를 가진 호감형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연하남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매력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내연녀 성씨도 김용원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업 구상을 한다며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그가 예전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동거를 하면서 그를 지켜본 결과 그 사업이라는 건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매일같이 술을 먹는 핑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생활비조차도 한 푼 보태지 않는 그의 모습이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런 모습에 조금 일을 해보는 게 어떻냐, 계속 사업을 할 거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 김용원은 술을 마시고 와서 내연녀 성씨에게 폭력까지 휘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5년 3월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채 안 됐을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은 도저히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 내연녀 성씨가 김용원과 조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원룸에서 단둘이 조촐하게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김용원은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과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데는 술이 포함된 건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생활비나 앞으로의 직장 같은 것들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무래도 좀 감격이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성씨가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네가 무슨 내 서방이라도 되느냐, 난 이제 너 같은 놈이랑은 더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용원의 따귀를 때렸다고 해요. 물론 이건 김용원의 증언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맞았는지 어땠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여튼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너무 분노가 폭발해서 성씨를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됩니다. 김용원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사체를 그 원룸에 그대로 둔 채 나흘간이나 그 원룸에서 시체와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이 좁은 원룸에서 시체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후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얼마나 후배를 믿었던 걸까요?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 내연녀 성씨를 죽였다. 그래서 사체를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김용원의 후배는 도와줄 수 없다. 당연히 도와줄 수 없죠. 그리고 자수를 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얼른 자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대신에 신고는 하지 않아 주었어요. 참 눈물 나는 우정입니다. 김용원은 후배의 이런 권유는 무시한 채
3월 17일 혼자서 성 씨의 시신을 이불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차에 실어서 청원군의 뇌수읍 야산에다가 안매장했습니다. 성 씨의 죽음은요, 숨진 성 씨와 김용원 그리고 사체 유기를 함께 하기를 도움을 요청했던 그 후배 이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 씨의 사라짐을 눈치챈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해서 가족을 피해서 다니던 성 씨를 실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성 씨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제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칫하면 정말 아예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 될 뻔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내연녀를 살해한 김용원은요, 태연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해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2005년 5월부터는 그때 당시에 한참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중국 여자와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위장 결혼할 대상자를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부업으로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장내삼 등을 밀수를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돈을 꽤나 벌었던 모양입니다. 김용원은 중국에서 자신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청순하고 수수한 이런 조선족 여인과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자신의 과거를 알 리 없는 이 여인과 아주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녀와 중국에서 예식을 치르면서 이제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지 말로는요. 아마도 그거 조선족 여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슨 무역을 하는 사업가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예식을 치른 그 여성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7월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따로 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고 해요. 날짜까지 정해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어릇 개 못 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여자고 그 여성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했던 김용원은요,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한국에 또 다른 내연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중국에 자신의 연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생활을 했던 탓에 한국에도 여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면 그 수사팀장님 말대로 첫사랑이 자신을 배신했던 거에 대해 정말 한 여성을 믿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선족 부인을 얻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자주 가던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의 한 호프집 여주인 48세의 박 씨와도 한 4개월이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내연녀 박 씨도 김용원이 중국에 부인이 있고 그리고 그 부인과 7월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고 그저 한두 번의 잠자리를 함께하는 서로의 외로움만 덜어주는 이런 관계였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박 씨가 2005년 6월 3일 김용원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범행이 벌어진 6월 3일 그날도 친구들과 김용원은요, 내연녀 박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친구들에게 우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술을 더 먹자라고 김용원이 말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른 술집으로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호프집에는 박 씨와 김용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김용원은 무언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박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요. 끝내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확실히 숨진 것인지 의식을 잃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힘없이 쓰러진 박 씨를 향해서요, 김용원은 뭐가 그렇게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호프집 안에 있던 찌개류를 데우는 휴대용 버너라고 하나요? 가스레인지 버너를 가지고 와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박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내리치던 김용원은 이 상황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짜리 수표 4장을 꺼내들고 도주했습니다. 숨진 박 씨의 시신은 다음날 오전에 박 씨를 보기 위해 호프집, 그러니까 그 가게로 들린 지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당시 조사를 하던 경찰은 처음에는 강도살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술집이고 영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처참한 시신의 상태를 보고 이거는 치정 혹은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식범의 소행일 거라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김용원의 실체는 금방 밝혀졌어요. 서로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연락을 했던 정황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어요. 박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더니 이 김용원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박 씨와 통화를 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 씨가 사망한 그날 이후부터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여서 술을 먹던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없고 행방이 묘연해졌던 거예요. 경찰의 눈에는 김용원이 강력한 용의자였고요. 그의 행방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용의자는 특정이 됐어요. 김용원으로. 그런데 김용원의 경우는 일정한 주거지도 없었고요.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터였기에 추적을 해가는 게 방법이 주변 지인들을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 씨의 후배에게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됐어요. 그 제보를 준 후배는 지난 3월에 다른 내연녀 성 씨의 사체 처리를 부탁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자신이 내연녀를 살해했다. 사체 처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다. 그리고 94년도에 괴산에서도 어떤 남성을 죽였다라고 하소연하듯이 항상 얘기를 했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94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이제 논수로에 버려져 있던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1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용원이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서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내가 90 몇 년도에 그쪽 괴산의 한 당구장에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나한테 반말을 찍찍하더라. 그래서 때려 죽였다. 그리고 버렸다.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이런 제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경찰은 김용원을 빨리 검거하지 못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연쇄살인으로 번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자신의 뒤를 쫓는 와중인 2005년 6월 5일 김용원은요, 평소에도 가끔가다 자주 왕래를 했던 고향의 절친한 후배인 31세의 최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충북 진천군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쯤에 그 충북 진천군에 도착한 김용원은요, 웬일인지 후배 최 씨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최 씨의 딸을 불러냅니다. 최 씨 부부가 알지 못하게 몰래 껴안았다고 해요.
당시 최 씨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지능이 8살 정도 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딸을 꿰어내어서 김용원은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경찰에게 쫓기고 그 전날 박 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와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최 씨의 딸을 꿰어내서 자기의 자동차에 태워요. 그리고 진천군의 백곡 저수지 부근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12살 후배의 딸에게 성폭행을 하고요. 들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진천군 백곡면 베티 성지라는 곳이 있다네요. 그 인근에 안매장합니다. 그렇게 도주를 하면서도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른 김용원은요, 그 이후 더욱 경악할 만한 행적을 보입니다. 그 고향 후배의 딸을 매장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사들고 최 씨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만난 최 씨와 앉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딸이 귀가를 하지 않으니까 그 후배인 최 씨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얘가 어디 있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주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원은 뻔뻔하게도 에이 뭐 어디서 잘 놀고 있겠지, 금방 돌아오겠지, 이렇게 위로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좀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날 밤이었는지 그 다음날 아침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자신의 후배인 최 씨와 함께 실종된 최양을 찾으려고 동네를 함께 수색해주기도 하는 이런 뻔뻔한 행동을 했습니다. 후배의 집에서 후배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자신은 무관한 듯한 연기까지 마친 이후 김용원은 다시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렇게 도망 다니던 김용원은 2005년 6월 10일 잠복 수사를 펼친 수사팀에 의해 검거됩니다. 그때 당시 수사팀은 김용원의 일정한 주거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지인들 곁에서 이렇게 잠복 수사를 했던 걸로 보여요. 역시나 그는 자신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탓에 이제 도피 자금을 좀 빌려달라는 내용의 연락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김용원의 지인의 제보에 함께 약속 장소에 가서 돈을 빌리러 온 김용원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 김용원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최양까지 살해를 한 이후에 청주에서도 좀 후미진 곳에 위치한 한 폐가에 은신해 있었어요. 거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라면과 소주 등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숨어 지냈었다고 합니다. 아마 도피 자금을 빌리게 됐다면 중국으로 떠나려 했던 걸로 보여요. 이 폐가에는 여권이랑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인, 중국에는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증명서 등등을 숨겨두었던 걸 보면 도피 자금만 있었더라면 중국으로 떠나서 또 뻔뻔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 도피 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건 게 엄청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이 도피 자금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신상태가. 이제 6월 10일 경찰에 검거가 됐죠. 김용원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용원은요. 호프집 사장인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었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진은 김용원의 지인에게서 제보를 받았던 3개월 전 내연녀 성씨 살해 사건과
그리고 94년 괴산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여죄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김용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포자기한 듯이 자신이 저지른 2건의 살해 사건, 그러니까 내연녀 박 씨와 내연녀 성 씨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94년 괴산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찰 수사라는 게 제보자가 있고, 그리고 범인이 시인을 했어도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모든 혐의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물들을 찾기에 나섰습니다. 호프집 여주인 박 씨 피살 사건의 현장 검증이 바로 다음 날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김용원의 바지에서도 피살된 박 씨의 혈흔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제보와 진술뿐이던 그 3월에 내연녀 성 씨 사체도 찾아냈습니다. 역시나 진술에 따라서 청원군 내수 야산에 안매장된 성 씨의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 성 씨와 함께 동거를 했던 그 원룸에서도 피살당한 내연녀 성 씨의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 내연녀 성 씨 살해 사건은 정말 박 씨 피살 용의자로 주변 지인을 탐문하던 경찰에게 그 후배가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연달아 2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게 김용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김용원이 도피 중이던 중에 고향 후배 최 씨의 집에 들렸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 고향 후배인 최 씨는 김용원을 전혀 의심치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같이 술도 마셨고 딸의 실종을 제일 먼저 함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찾으러도 나갔었기 때문에 자신의 절친한 선배가 내 딸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 고향 후배인 최 씨는 김용원이 도피 중 우리 집에 들렀었고 그날 내 딸이 실종되었다 라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이미 2건의 살인에 대해서 모두 자백을 했지만 김용원은 최 씨 딸의 실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날의 알리바이, 이동 경로 등을 철저하게 묻는 경찰에게 김용원은 말을 맞춰내지 못했어요.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끝끝내 6월 14일이 되어서야 자신이 고향 후배 최 씨의 딸 12살의 최양도 살해 후 안매장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 최양의 시신까지 안매장한 장소에서 발견해냈어요. 정말 뻔뻔하게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술을 사들고 돌아와서 나와 술을 함께 마시고 내 딸이 돌아오지 않자 함께 찾아 나서준 정말 고마운 선배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고향 후배 최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최양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오열하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어요. 최양의 할아버지와 이렇게 유가족들이 막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원은 자신이 벌인 이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홧김에 저지른 일이다. 내가 술만 먹으면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살인까지 된 것이다. 성 씨의 죽음에 관해서도 살해 후에 술이 많이 취한 탓인지 아니면 죽은 줄도 몰랐던 것인지 성 씨와 그렇게 다툼이 있은 직후에 바로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성 씨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어요. 술김에 우발적으로 내 사랑하는 여성을 죽였다고. 그 내연녀 성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그래서 나흘 동안이나 그녀의 시신을 안고 잤다. 그 순간의 실수를 되돌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되돌릴 수 없다.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매장을 한 후에도 성씨가 너무 보고 싶고 마음이 아파서 비가 오는 날이면 성씨를 안매장했던 그 장소에 가서 술을 뿌리고 울기도 하고 이러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솔직히 비가 와서 성씨가 생각이 나서 갔다는 게 정말 사랑 때문이겠습니까? 비가 오면 어설프게 안매장해 놓은 뭐 흙이 흘러내려서 사체가 발각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그 장소를 찾아갔던 걸로 보여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참 굉장히 로맨틱한 소설처럼 포장을 잘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연녀 박씨 살해 경위에서도 단순히 술을 먹고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정황은 이랬어요. 박씨의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용원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연녀 박씨 호프집의 전화였겠죠. 그런데 이 국제전화가 좀 길어지니까 주인인 박씨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가게냐, 무슨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핀잔 줬던 거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2차 장소로 옮기게 하고 둘이 남은 상황에서 박 씨를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친한 후배의 딸인 최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더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김용원은 이렇게 말해요. 그 최양과는 원래 주기적으로 조금 이런 관계가 있었다. 최양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지능은 조금 낮은 초등학교 1학년에 멈춰있는 상태였고 대신 신체 발육이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12살인데요. 그래서 항상 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김용원이. 그런 걸 생각으로만 그쳤다면 다행인데 간간히 주기적으로 후배의 집을 왕래했던 게 아마 그 딸아이를 성폭행하기 위해 왕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후배의 집에 갈 때마다 그 초등학생 여아와 성관계를 가지고 10,000원씩 쥐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괜찮다가 그날은 아이가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안매장했다고 시인했어요. 이제 그 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최양의 실종 신고 이후에 이제 경찰들이 주변을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최양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이 이런 증언을 했대요. 아이가 조금 성적으로 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을 좀 발견하긴 했었다. 이렇게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의 부모이기도 하고 주변에 동네에 어떤 남자 어린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이 아이에게 그것은 잘못된 행위이고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 최양도 이때까지는 이게 어떤 행위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10,000원씩 받으면서 관계를 가지다가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아주 잘못된 행위를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의사표현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다면 참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때서라도 잘못했다라고 이제 다신 안 그럴게 할 텐데 하필 그게 김용원이었던 거죠.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1994년 이제 괴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은요. 당시에 어떤 남자와 다투는 거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용원의 지인의 제보도 있었어요. 김용원이 누굴 죽였다. 하지만 이미 10년이 훨 지난 시점에서 이제 명확한 직접 증거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94년에 일어난 괴산 변사체 사건은 김용원에게 혐의를 더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용원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이거 무슨 우리 동네에 유영철 같은 살인마가 나타나서 이런 행위를 벌인 게 아닌가. 또다시 유영철 같은 괴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면서 그 일대는 완전 공포에 질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사를 맡은 이제 청주 서부경찰서 관계자가 유영철과는 다르다.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김용원은 내연녀나 자신을 알고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각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니까 유영철과는 전혀 다른 범죄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설명까지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김용원의 주위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요. 김용원 스스로도 그렇고요. 자신은 평소에 술만 마시면 포악해지고 자제력을 잃는다고 해요. 그리고 밝혀진 3건의 범행 모두 술을 마시고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검거하는데도 그가 마신 술 때문에 자신이 지인들에게 범행을 털어놨기에 술 때문에 자신이 검거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는 항상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항상 포악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을 마시고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술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아 같은 게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제 이성보다 본성이 우선시되어서 튀어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나오는 행위 또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술김에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런 단어들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관계자들도요, 김 씨가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그런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틀에 걸쳐서 박 씨와 최양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연하게 후배를 찾아가서 술자리를 가지고 가식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그런 행태들을 보면 그가 우발적으로 너무 욱해서 술 때문에 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가 과연 정상적인 감정 자체를 가진 사람인지가 의심스럽다며 혀를 내둘렀다고도 합니다. 그 후 김용원의 재판에서는요, 우발적으로 벌인 살인 그리고 술에 의해 자제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라는 것들을 모두 피력했으나 2005년 9월 1심, 2005년 12월 2심 판결 모두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서 김용원은 40세의 나이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용원은 전과 8범으로 이미 4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아서 13년이라는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나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으며 출소 이후에도 아주 짧은 기간에 3명의 목숨을 사소한 동기로 살해한 점 등을 비춰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소위 말하는 빵제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김용원은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형사들에게 모든 자백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과 자신이 일찍이 떠나온 가족들을 보고 싶다. 면회를 하게 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부인에게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라. 그냥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잊어라.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차마 지 입으로도 지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미성년자를 강간살해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 조선족 여인은 어찌 보면 하늘이 도운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김용원의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집을 떠나 그리고 고향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로 연락조차 없었던 아이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나타난 것이 그 가족들에게 있어는 전혀 달갑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형사는 좀 부탁을 했어요. 형사의 부탁에 못 이겨 어렵게 설득을 해서 가족들과의 면회가 성사가 됐습니다. 김용원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면회 시간 내내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닐 텐데요. 김용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한 수사관의 말로는요, 이런 의견을 냈어요. 불우한 성장 과정으로 인한 애정 결핍과 첫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겹쳐 김용원에게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성 폭력과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 정에 굶주렸던 김용원이 어찌 보면 여성들을 통해 과거를 보상받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불화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살아온 배경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것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이 두 개로 태어난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살면서 선택해온 것들이 그 사람 자체를 보여준다. 참 좋은 말이죠. 어떤 누구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권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환경을 탓하면서 비행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집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행동과 범행을 일삼은 것은 오로지 김용원 자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말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일개의 사건들, 어린 시절에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유사 범죄자들의 검거에 도움이 되거나 이제 범행에 대한 이유를 밝힐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범행 동기들을 밝혀내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범죄자의 성장 배경이나 심리 상태들을 연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는 분명 어린 시절부터 형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던 기억이 있어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상대에게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본인을 그렇게 학대를 하며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핑계를 대는 형보다 김용원은 어떤 이에게는 더 악질적인 악마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왜 몰랐을까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용원은 범죄에 대해서 점점 죄책감이 없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전과 8범, 그리고 무려 13년간의 수감 생활에서도 그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형벌. 하지만 그 교화 프로그램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 전과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정적이다. 그런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이 범죄자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번의 실수였건 계획되었었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그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만든 것 또한 그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들이 감수하고 평생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회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선에 책임을 떠넘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100%인 것은 아니잖아요. 전과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정말 반성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핑계를 대는 빵쟁이들, 소위 말하는 이 빵쟁이들에 비해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런 재범을 일삼는 범죄자들은 그들보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일 뿐이에요. 김용원은요, 2006년 사형수가 되고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계속 쭉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형 13년 이전에도 그는 20, 30대를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현재 나이 53세의 나이에 26년간을 교도소에서 생활한 거예요. 이쯤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보다 더 편한 곳이 교도소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 2015년 7월 31일 태완이 법이 생겨났잖아요. 법 개정이 되면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완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살해 사건에만 태완이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된 법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사형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도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도 6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사형제가 폐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가야 한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형제가 폐지가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법적인 형벌이 따라야 한다,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형제가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형수들에게는 과연 설마 그걸 소급 적용해주진 않겠죠? 한번 판결이 난 사형수들에게는 집행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마 지금 이렇게 사형제 존폐를 두고 그리고 사형제 폐지 이후에 다른 형벌에 대한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겁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 61명의 사형수들이 다 옥중에서 사망을 하고 난 후에야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참 너무나 찝찝함이 많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